네, 오늘 주말을 맞이해서 대표님들과 이제 3주 만에 하는 거죠? 저희가 네, 미팅을요. 그죠? 맞아요. 네. 네, 저도 많이 아쉬웠습니다. 한 2년 정도 토요일 날 미팅을 하다가 이제 사실 4월 달에 사실 좀 많이 지친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또 금요일 날 또 인문학 강의를 계속 했었죠. 네, 그래서 금, 토를 연달아 하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래서 네, 당분간 이제 생략을 했었던 것이 3주를 쉬게 되었네요. 자, 오늘 우리 대표님들과 이제 진행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빠르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눠야 될 부분들은 이제 산업혁명과 패러다임이란 주제로 여러분에게 공지를 했고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역사적인 어떤 배경도 있고 그리고 산업혁명이 무엇인가, 언제 시작이 되어서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 그러면 이 산업혁명이 갖는 의미는 사실 뭘까? 우리가 하고 있는 4차 산업, 즉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자동화된 소득 플랫폼과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업과 이 산업혁명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렇게 세 가지 관점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냥 딱딱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옛날 이야기처럼 들으셔도 좋고 아니면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을 하면 참 좋겠다라는 막 가진 생각을 했었어요. 의미, 패러다임, 내가 살아갈 세상에 대한 변화 이런 생각을 계속 하시면서 그 변화에 늦으면 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그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 어쩌면 남은 삶도 또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엊그저께인가 그런 얘기를 한 누군가에게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요. 21세기에 목표를 이루는 사람들, 즉 무언가를 이루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이 학자분이 두 가지를 객관식으로 던졌어요. 하나는 힘이 센 사람, 하나는 빠른 사람. 예, 의미가 이제 많겠죠, 그죠? 힘이 센 사람, 빠른 사람. 이렇게 연상을 하면서 어느 사람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앞으로 오는 세상과 또 내가 살아갈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거나 목표를 달성하기 쉬울까요? 라고 하면서 1번 힘이 센 사람, 2번 빠른 사람. 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힘이 센 사람이 목표를 달성하고 성공하고 부자가 될까요? 안 그러면 빠른 사람이 될까요? 여러분 어느 쪽에 베팅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쪽에 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 대표님들께서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정답은 누구도 없어요. 사실 역사에서 배우는 것은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라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각자가 생각하는 건 좀 다르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도 결정된 사항이다가 아니라 그냥 역사에 있는 내용 그대로 그리고 학자들이 말한 내용들을 그대로 좀 정리를 조목조목 해봤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에 대한 준비를 한 번 더 잘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업혁명의 패러다임, 성공의 유일한 비결을 말씀하는 많은 성공자들, 현인들은 오로지 딱 하나다. 겸손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그 생각이 더해져서 5만 가지 생각이 되기 때문이다. 5만 가지 생각.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인데 이 문제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각각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5만 가지 생각이 됐다는 얼마나 힘들까요? 그래서 네, 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가요? 바다로 안 가고 예, 산으로 예, 간다는 거죠. 그래서 겸손하다는 것, 겸손. 그리고 특히 우리가 하는 사업은 더욱더 겸손해야만 하는 사업이라는 걸 많이 절감하고 통감하고 있습니다. 예, 대표님들께서도 아마 그러시겠죠? 자, 오늘 그 교보문고 글판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태주 시인 아시죠? 네, 풀꽃, 네, 풀꽃.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 1위에 뽑혔는데요. 이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이 시의 구절을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네, 동감되시나요? 풀꽃은 굉장히 작죠. 예, 꽃의 모양이 굉장히 작습니다. 나가서 보시면은 굉장히 작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세히 보아야 예쁘고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고 그리고 너도 그렇다. 우리가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정윤종 시인께서 드라마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와서 굉장히 이번에 책이 많이 팔렸거든요. 명대사. 네, 누가 있는지는 몰라요. 드라마를 안 보기 때문에. 근데 명대사. 사람이 온다는 것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아마 드라마 보신 분들 이 주인공이 말하는 이 글귀를 아마 들어보신 경험 있으시죠? 네. 저도 이 글귀가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하는 사업은 커뮤니케이션 비즈니스고 많은 사람을 만나는 사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늘 만나고 또 그 사람과 함께 목표를 지향하고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성공하기 위해서 서로 노력을 하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글귀가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것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그냥 말로 끝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한 사람의 일생이 내게로 다가오는데 그게 20년, 30년, 40년, 50년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내게 찾아오는데 아무런 감동 없이 아무런 준비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런 인연을 맞이한다는 것 또 같이 한다는 건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에는 이 글귀처럼 이 정현종 시인께서 말하는 방문객이라는 이 글귀에 나오는 것처럼 한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런 의미를 좀 더 깊이 있게 새긴다면 그 인연의 끈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에 이제 그 월요일 날 이 주제를 결정하게 된 것은 월요일 날 그 전체 미팅 하면서 잠깐 이야기를 하게 되고 난 다음에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사실은 다른 주제들이 많았지만 이 주제를 갑작스레 선택하게 된 것은 공부를 하던 와중이었고 근데 좀 빠르게 이걸 선택했죠. 왜냐하면 잠깐 오늘 한 팩트만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의미했던 부분이 잘 전달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주제를 선택했어요. 월요일 날 구름 미팅에 들어오신 분들은 잠깐 들으셨겠지만 사실은 용산 미군 기지 반환에 대한 이야기를 갑자기 하다가 네, 이야기가 이제 다른 쪽으로 막 튀었어요. 네, 판이 튀듯이. 그래서 오늘 좀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용산 미군 기지가 갖고 있는 지금 이제 시민공원이 이제 곧 되죠. 근데 이 용산 미군 기지가 사실은 118년 만에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의 품속으로 돌아온 겁니다. 용산의 그 시민공원이 굉장히 넓은 부지거든요. 네, 서울시 면적 전체의 약 15분의 1 정도 된다고 하니까요. 네, 이거 굉장히 넓은 땅인 거죠, 사실은. 근데 이 넓은 땅이 서울 한복판에 이 땅이 왜 118년 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은 들어갈 수도 없고 구경할 수도 없고 지나갈 수도 없는 땅이 되었을까? 그리고 용산 미국 기지는 왜 갑자기 옮겼지? 네, 거기에 대한 배경은 미국이 어, 대한민국의 주적 또는 미국이 북한이라는 대상으로 여러 가지 어떤 뭐라 그러죠? 군사적 활동을 좀 못하게 하는 그런 압박의 수단으로 기지를 갖고 있다가 이젠 주적이 어디로 바뀌었냐면 미국이 볼 때는 북한이 문제가 아니라 중국이 문제다. 뭐 이래서 이제 용산과 의정부 기지가 평택과 이제 저기 중국은 굉장히 가깝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전략적 위치를 바꾸게 된 겁니다. 그런 외교적인 어떤 의미가 있죠. 그냥 간 게 아니고 자기들이 선택을 한 거죠. 역시 이 선택에도 국가가 원한 건 없어요. 자기들이 원해서 간 거죠. 네. 그러니까 경쟁력이라는 것 그리고 국가든 개인이든 어떤 부자 또는 힘의 권리 힘 속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권력도 있지만 부도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옛날 같으면 주먹의 힘도 있겠죠. 근데 요즘 주먹의 힘 쓰면 큰일 나죠. 네, 그렇듯이 118년 동안 용산이라는 땅은 대한민국 사람들의 땅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속을 감히 들여다보면 118년 동안 용산의 주인은 누구였지라고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용산을 최초로 점령한 사람들은 청나라. 네, 대한민국 1800년도 중반이죠. 청나라 군대가 들어와서 여러 가지 내정 간섭을 통해서 우리나라 조선이라는 나라를 자기들 마음대로 휘두르기 위해서 그리고 약탈을 조공이라는 거 아시죠? 계속 약탈을 했거든요. 계속 바쳤어요. 한국 여인들 아름다운 여인들이 다 중국으로 갔나 그래서 하여튼 조공을 받죠. 쌀과 금과 은과 그때 그 물자라고 하는 것들 사실 이전의 삶들 지금도 그렇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했었죠. 옛날 우리 한 100년 전의 역사를 보면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자원의 전쟁 끊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청나라 군대가 처음에 와서 용산에 자리를 잡고
많은 조공, 내정 간섭을 통해서 대한민국에서 나는 많은 특산품과 또 인력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바치라고 해서 우리가 바치던 그런 참을한 역사가 있었죠. 물론 그 이전에도 있었지만 그렇게 청나라 군대가 와서 처음에 장악을 하고 두 번째 장악한 것이 러시아. 네. 그리고 세 번째 장악한 게 일본입니다. 어, 일본이 이제 그 산업화를 통해서 엄청나게 그 부가 또 국가 경쟁력이 올라가면서 대한민국 즉 조선이라는 땅을 먹게 되죠. 와서 이렇게 조선이라는 땅을 거침없이 막 와서 보니까 조선은 안중에도 없죠. 왜? 좀 이따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당시에 조선이라는 나라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하고 있었을까요? 1800년도 후반, 1890년대, 뭐 1900년, 1910년 아직 살아계신 분들 계시죠? 1920년. 그때 대한민국 뭐 했을까요? 국가는 뭐를 하고 있었죠? 네, 상토 틀고 에헴 하면서 유교 사상에 대한 양반인네, 상놈인네 찾아가면서 서양 세계는 엄청나게 산업 개발을 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산업을 성장시키고 있는데 대한민국 여전히 뭐를 했을까요? 네, 의견이 나누어져서 네,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그리고 국민들에게 옛날에 그 유교 사상만을 강요했을 뿐이었죠. 자, 그렇게 일본은 근대화를 통해서 산업혁명을 통해서 얻어진 힘을 가지고 조선이라는 나라에 딱 들어와서 아주 무렇지 않게 먹게 되죠. 네, 아무렇지 않게. 용산에 딱 와보니까 누가 있어요? 네, 청나라가 있었죠. 청나라가. 그래서 네, 청일전쟁을 때 시작을 합니다. 청일전쟁. 이 청일전쟁 어디서 했을까요? 일본 땅에서 했을까요? 청나라에서 했을까요? 네, 조선 한복판에서 했습니다. 왜 했을까요? 네,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조선을 누가 먹을까 하고 싸운 거죠. 우리는 관계가 없어요. 네,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조선 땅 한복판에서 서로 주인이라고 전쟁을 한 거죠. 결국 일본이 이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지만은 그 이후에 또 러일 전쟁을 하죠. 네, 러일 전쟁. 우리나라 홍성대문에 면이었던 민비께서 러시아에 도움을 청하고 다시 러시아 군들이 막 내려와서 또 러일 전쟁을 하죠. 러일 전쟁. 어디서 할까요?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하죠. 러시아에서 한 게 아닙니다. 네,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또 전쟁을 합니다. 왜요? 서로 이 조선 땅을 먹으려고, 조선 땅의 주인이 되려고. 국민은 그때 대한민국은 대한제국은 뭐를 하고 있었을까요? 이름은 멋지죠. 대한제국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한복판에서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여러분 아시죠? 네. 결국 일본이 이 막강한 청나라나 러시아를 물리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영국의 뒤를 일본의 뒤를 영국이 봐줬기 때문입니다. 네. 영국은 왜 산업화를 제일 처음에 시작을 해서 그때만 해도 대영 제국 전 세계에 지금 미국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때이기 때문에 개방을 먼저 한 일본의 손을 들어주었고 우리가 모르는 여러 가지 미약 계약을 맺었죠. 국가 간에. 네. 왜 맺었냐면 영국에서 조선과 중국과 이런 걸 통제하기에는 너무 거리가 멀어. 그러니까 산업화를 이룬 일본을 암학적으로 변방의 변견을 만들어서 지져 그러면 짓고 물어 그러면 물 수 있는 그런 말 잘 듣는 일본을 뒤에서 이렇게 후원해 준 거죠. 네. 말 안 들으면 어떻게 영국 부담이 와가지고 일본을 그냥 아작을 내니까 일본도 네. 뭐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것. 그래서 그 당시 막강한 일본과 미국의 힘에 등을 업고 네, 대한민국 조선이라는 나라를 먹게 됐죠. 무혈 입성을 해서 먹게 됩니다. 그렇게 일본은 1945년 태평양 전쟁에서 패할 때까지 약 36년간 용산의 주인, 대한민국의 주인 행세를 하게 됐죠. 나라가 부강하지 않고 변화하지 않고 진화하지 않고 발전하지 못하면 이러한 비참한 역사를 가지게 되고 국민들은 겪게 된다. 이게 꼭 국가만의 일은 아니죠. 그리고 지금 전쟁이 없는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부강하지 못하고 변화하지 않고 내가 진화하고 발전하지 못한다면 내 삶도 역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권이라는 것, 국가의 주권 그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개인에게도 그 개인의 주권이라는 것이 있죠. 이 주권을 국가는 가져야 하고 국민도 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가져야 되는데 이 올바른 주권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현인들 또는 현명하신 분들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건 오로지 학습밖에 없다. 학습 아시죠? 배우고
익히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싶고 내가 내 삶에 어떤 성공을 하고 싶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해야 된다? 학습해야 한다. 배우고 익혀야 한다. 배우고 익히지 않으면 국가도 개인도 주권은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18세기 들어서면서부터 전 세계가 어떻게 변했을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상업혁명이 먼저 시작이 되었어요. 상업혁명. 이건 여러분들 아시죠?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실크로드. 그 실크로드의 길을 따라서 엄청난 세계 무역이 활발하게 교류하면서 그때 몰랐던 나라들도 막 찾게 되고 땅도 찾게 되고 국가도 알려지게 되고 이때가 이제 상업혁명을 통해서 실크로드를 통해 무역만 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이 무역의 길에 올라서 서로가 물물교환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로 서서히 묶어지는 네트워크가 시작이 된 거죠. 이때를 상업혁명 시대라고 합니다. 이 상업혁명, 즉 실크로드 시대를 끝내고 바로 맞이한 시대가 뭐였냐면 대항해 시대. 이 대항해 시대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바다, 영국, 스페인, 프랑스, 미국 등의 주도하에 전 세계에 숨겨진 땅과 자원, 인적, 물적 교류가 시작되고 이때 전 세계의 어떤 문화, 혁명, 르네상스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죠. 이때 가장 먼저 시작한 나라가 여러분 알고 있는 영국이란 나라. 그래서 전 세계 가장 많은 식민지를 보유하고 가장 강한 경제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영국이었죠. 뭐를 해서? 네, 실크로드라는 상업혁명과 대항해 시대를 맞이하면서 발빠르게 그런 쪽에 발을 맞춰서 또 나라가 섬나라이다 보니 굉장히 빠르게 또 뭐 배에 대한 항해에 대한 것들이 이전부터 많이 발달돼 있었던 나라였기 때문에 또 가능했겠죠. 그래서 대영 제국. 자, 이렇게 대항해 시대가 끝나가면서 맞이한 게 바로 산업혁명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제1차 산업혁명은 역사적으로 보면 1784년 수력과 증기기관을 이용하게 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디에서요? 영국에서요. 네, 아시죠? 네, 증기기관 발명, 와트. 그래서 1784년 수력과 증기기관. 그전에는 뭐를 했어요? 네, 말 타고, 네, 말로 끌거나 소로 끌거나 이런 어떤 가축을 이용해서 건축을 하거나 물자를 이동하거나 이랬는데 이때부터는 수력과 증기기관을 이용해서 이제 생산도 하게 되고 물건도 움직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수공업으로 사람이 물건을 하나하나 만들었다가 이때부터는 뭘로 해요? 대량 생산이 가능해요. 공장에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시점이 되었다. 대량 생산하고 대량으로 유통할 수 있는 세상이 다가온 거예요. 그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게 1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도드라진 어떤 발전이고 변화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간의 수공업에서 했던 일들이 굉장히 다양한 상태로 굉장히 빠르게 크게 많은 양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 바뀌었다. 그리고 제2차 산업혁명이 1870년 약 100년 안 되죠. 약 100년 정도 만에 엄청난 변화가 생기면서 이때 뭐가 발명이 되었냐면 전기. 1870년 전기가 발명되고 대량 생산을 위한 공장과 설비에 전기를 사용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큰 공장뿐만이 아니라 소규모로도 공장에서 가동할 수 있어. 뭐를 기계화된 산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기계화된 산업. 그러니까 간의 수공업으로 했던 사람들도 적은 자본을 가지고 공장을 세워서 기계화로 물건을 생산할 수 있다. 그럼 물건이 얼마큼 나왔을까요?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죠. 이제는. 예. 큰 공장에서만 물건 생산했던 것들이 이젠 전기가 공급이 되면서 작은 소규모의 공장들에서도 엄청나게 빠른 산업혁명이 이루어졌고 그렇게 쏟아져 나오는 물건들 그 물건들이 전 세계에 많은 변화를 주게 됩니다. 이 2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핵심적인 자재가 뭐였냐면 오일, 철강, 전기 그리고 전화도 나오게 되었죠. 전화. 그리고 내연기관, 이제 증기기관이 아닌 내연기관, 휘발유를 넣어서 자동차, 아시죠? 포드 혁명 이런 것들이 이제 이때 나왔다는 거죠. 이때 1870년대 여러분 포드 아시죠? 네. 내연기관 같은 것들이 나오면서 소규모의 자동차, 즉 뭐 증기기관은 굉장히 부피가 큽니다. 그런데 내연기관 어때요? 그 증기기관에 비하면 굉장히 작죠. 그래서 아주 소규모화된 그런 대량 운송 체제들도 개발이 되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냥 개인들이 큰 산업혁명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기틀이 이때 마련되었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난 이후에 3차 산업혁명은 그럼 언제 일어났을까? 1969년이네요. 1969년 최초로 컴퓨터, 진공관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이때 제3차
산업혁명, 즉 반도체라는 말, 그리고 컴퓨터라는 말, 인터넷이라는 말, 그리고 정보기술이라는 말이 이때 서서히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4차 산업혁명, 예, 이때가 2016년 다보스 포럼, 네. 이제 며칠 후에 시작하죠. 네, 다보스 포럼. 네, 이때 찰스 수왑이 말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 이 다보스 포럼은 1938년 슈바프라는 유대인이 제네바 대학 교수입니다. 이분이 설립을 하셨고, 이 다보스 포럼의 회원들은 전 세계 0.1%의 부자들의 모임입니다. 현재 1,300여 개의 단체가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조건은 뭐냐면 연 매출 70억 달러 이상, 그리고 참가비가 1인당 3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그러니까 전 세계 0.1% 부자들이 모여서, 핵심 인물들이 모여서 세계의 변화, 흐름 또는 뭐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죠. 다보스 포럼은 이때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 찰스 수왑이 처음으로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은 누가 알려줬을까?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죠. 그때만 해도 통신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서로 알려줄 수 없었어요. 그냥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서로 알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1차, 2차 산업혁명은 그냥 각자의 나라에서 발생이 되었고 성장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적극적으로 실크로드랑 대항해 시대를 만나서 물물교환을 계속하지 않은 나라들은 이런 정보들을 받을 수가 없었죠.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만 정보를 받을 수 있었죠. 지금은 사람과 사람 만나지 않아도 SNS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구 반대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실시간으로 알 수 있지만 그때만 해도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3차 산업혁명까지는 스스로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만 알 수 있었지 다른 방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4차 산업혁명 찰스 수왑이 말했을 때는 그렇지 않죠. 그럼 제4차 산업혁명은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태도는 뭐냐? 기계기술, 정보기술, 생명공학 기술, 이 세 가지가 하나로 뭉쳐지는 것이다. 다시 한번, 기계기술, 정보기술, 생명공학의 기술이 하나로 융합되는 것을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식으로 얘기해 보면 이것이 웹 3.0 시대를 베이스로 해서 빅데이터, 그렇죠? 블록체인, AI, LOT, AR/VR, 메타버스, NFT,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바로 제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고, 그리고 지금 6년이 지난 2016년에 말하고 지금 6년 동안 이런 얘기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뭐 빅데이터, AI, 블록체인, LOT는 사물 인터넷을 얘기하는 거예요. AR, VR, 메타버스, NFT, 이런 것들은 6년 만에 생긴 단어들인 거죠. 6년 만에 생긴 일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된 회사가 6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파일코인 얘기할 때 그 파일코인 회사 프로토콜 랩스사가 몇 년도에 출발했다고요? 2016년. 네, 그때 이제 선언을 하고 약 선언하자마자 3,600억 정도의 돈이 모이면서 연구 개발 시작하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파일코인에, 그리고 이런 웹 3.0 시대의 기반을 형성하고 지금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거죠. 6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럼 6년부터 시작된, 6년 전에 시작된, 아니 그때 이 말이 나오고 나서 이미 세계의 어떤 과학자들이나 지능인들은 이런 준비들을 하고 있었던 거죠. 만약 찰스 수왑이 2010년 다보스 포럼에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많은 나라들은 이 변화를 모르고 제3차 산업혁명처럼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뒤통수를 또 맞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결국 우리 아시아보다 먼저 산업혁명을 이룬 유럽, 서구는, 서방 세계는 약 300년 동안, 200년이죠. 300년, 약 어번 300년인데 약하게 한 200년 정도. 왜냐하면 식민지가 한 30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으니까 이런 산업화나 또는 서구 작업을 먼저 산업혁명을 먼저 일으킨 서구 세력들은 아시아를 건 300년 동안 주인처럼 행세하고 약탈하고, 지금도 서방 세계의 그 힘을 무시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런 산업혁명을 늦게 한 그 대가를 얼마나 치러요? 300년 동안 치르고 있는 거죠. 누가? 국가들도 국민들도, 그날에 존속하는 국민들도, 국가가 힘이 없으면 국민들도 그런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다보스 포럼에서 이런 이야기가 찰스 수왑이 말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런 기회는 없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인더스트리 4.0, 이건 같은 말이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이 4차 산업 찰스 수업이 말하는 이 혁명은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이때부터 시작이 되었고 전 세계는 이 혁명 중심에 거의 다가섰다라고 학자들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고 있는 플랫폼을 얘기하면 3키라든지 파일코인이라든지 GTR이라든지 그리고 이외에도 굉장히 많죠.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이. 우리는 이걸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에도 새로운 플랫폼들이 들어와서 그것이 가짜이든 진짜이든 잘 모르겠으나 이런 쪽에 자동화된 플랫폼들이 전 세계에서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근데 어디서 쏟아져 들어와요? 거의 다 이런 플랫폼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플랫폼들이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서구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이라든지 캐나다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우리보다 먼저 서구화를 받아들인 그런 나라에서 이런 플랫폼들이 어디로 들어와요? 대한민국으로. 그렇죠? 네. 아직 그래서 이게 4차 산업에 대한 베이스가 찰스 수업이 말했던 그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것이 깜짝 놀란 거죠. 전 세계가. 그러니까 암암리에 우리보다 먼저 산업혁명을 이뤘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외국의 어떤 나라들, 미국, 영국, 뭐 일본, 기타 등 이런 나라들은 이미 이런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또 그런 회사들이 활발하게 성장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여서 다보스 포럼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깜짝 놀란 전 세계 기업들이 너도나도 달려들어서 이제 어느 극점 그러면서 지금 네,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메타버스에 진행되는 많은 플랫폼들이 전 세계에 쏟아져 나오고 있죠. 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4차 산업혁명. 그래서 학자들이 난 내용을 제가 적어놨는데 뭐라고 적어놨냐면요. 1억 명의 사용자가 전화기를 사용하는데 75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스타그램은 2년 만에 1억 명이 사용을 하게 되었고 포켓몬고 이게 포켓몬고가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책에서 포켓몬고의 가입자 수는 한 달 만에 1억 명을 넘어섰다. 네,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화기가 처음 개발이 되고 전 세계의 사람들이 사용하는데 1억 명을 돌파하는데 75년이 걸렸는데 인스타그램은 2년 만에 1억 명이 넘었고 포켓몬고는 한 달 만에 1억 명을 넘어섰다는 거죠. 네, 이게 지금 책이 나온 지 한 8개월 정도 됐으니까 더 됐겠죠. 네, 지금은 늘어나고 있겠죠. 네, 기업수. 그럼 한 달 만에 1억 명이니까 지금 8개월 정도 지났으니까 이 책에 8개월 정도 출간된 지 8개월 정도 됐으니까 네, 한 달 1억 명씩 8억 명 됐겠네. 그죠? 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산업혁명을 먼저 시작한 서구, 즉 사형의 국가들은 늘어난 생산 물품의 새로운 시장의 확보와 인력 충원, 원료와 자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국가의 넘치는 경쟁력을 토대로 제국주의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국주의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1800년도 중반부터 영국에서 일어난 르네상스 문화 그리고 산업 대혁명을 통해서 엄청나게 성장한 국가 경쟁력이죠. 개인이 이렇게 물건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뭐 그때 옷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삼배 배틀로 이렇게 안항대가 막 짰잖아요. 그죠? 하루에 얼마나 짤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기계로 짜. 얼마나 많이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이 물건들을 자국에서 다 판매할 수 있고 소유가 안 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산업화를 이룬 나라들은 이 엄청 쏟아져 나온 물건들을 다른 나라에 갖다 팔고 그리고 자기 나라에 필요한 자원들을 또 가져와서 또 돌려야 되죠. 경제를. 그러니까 이때부터 뭐가 됐어요? 이렇게 국가적으로 넘치는 경쟁력 이걸 제국화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제국주의를 그때부터 제국주의가 나왔어요. 제국주의. 그래서 우리나라도 대한제국이라고 했었죠. 대한민국도 기억나시죠? 이 제국주의가 바로 이런 거예요. 국가에서 넘쳐나는 경쟁력과 산업 물자들을 국내에서 다 판매 또는 소모할 수 없으니까 주변 국가, 즉 전 세계 시장에 나가서 이 물건을 팔고 또 그런 나라에 있는 자원을 가져와서 국가 경영을 더 살리고 이거를 제국주의라고 하는데 이거 좋은 말로 이렇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뭐였을까요? 제국주의를 선언한 이 나라들은 넘치는 힘을 가지고 가서 그 나라를 어떻게 했어요? 이 물리적인 힘으로 압박하고 겁박주고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자기들 물건을 팔고 또 싼 인력들 그 나라의 싼 인력들을 데려가서 노예처럼 부려먹고 그 나라에 있는 자원들을 황폐화될 때까지 뽑아내서 정말 뿌리까지 다 뽑아가지고 싹 가져가서 그 나라가 굶어 돼지든 말든 그렇게 식민지화해서 그 나라의 주권도 국가의 권익도 없는 그렇게 300년 동안 아시아를 지배했죠. 이게 이제 그 제국주의를 먼저 시작한 나라들 이 나라들이 착취, 삼행한 일들이죠. 국가와 민정을 인정하지 않고 주권 국가의 모든 기능을 상실한 이 식민지들. 그래서 그 국가에 있는 국민들은 노예나 종처럼 부려먹고 자원은 고갈될 때까지 황폐화시키는 것. 우리나라도
이런 역사가 있었죠. 이게 뭐냐면 여러분 다 아시는 조선시대 말기에 고종시대, 즉 홍성대원군이 고종을 앞세워서 나라를 다스렸던 시대에 있었는데요. 이때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등록된 나라 내용이 뭐냐면 들어보셨죠? 병인양요 사건과 신미양요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병인양요 사건, 신미양요 사건. 이거 뭐였냐면 1886년 프랑스가 강화도로 들어와서 개혁 개방을 요구한, 즉 이제 산업화를 요구한 거죠. 개항해, 한국 문 열어 너희들, 뭐 이랬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개혁과 개항을 요구한 이 프랑스 군대, 찾아온 상선과 프랑스 함대에게 전쟁을 통해서 싹 다 죽여버리고, 그래서 그냥 가버리죠. 그 다음에 1871년 다시 미국이 강화도로 옵니다. 이걸 신미양요 사건이라고 하죠. 그래서 개항과 무역 거래를 역시 미국이 요구합니다. 산업화를 요구한 거죠. 말하자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산업화가 이미 그게 이뤘기 때문에 자기들이 산업화에서 이뤘던 철도 공사라든지 거기에 대한 물자라든지 여러 가지 뭐 철강이라든지 구리라든지 주석 이거 팔아야 되는데 한국 시장에 놓고 이제 개항을 해야죠. 개항을 하면 이런 산업 물자를 넣고 산업화를 도와주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고 또 대한민국도 발전할 수 있었죠. 근데 우리나라 어떻게 했을까요?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네, 안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찾아온 프랑스와 미국을 전쟁을 해서 프랑스에게는 이기고 1871년도에 미국에게는 집니다. 졌지만 결과적으로 개항을 했느냐 아시겠지만 하지 않았어요. 네, 하지 않았죠. 자,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전 세계 1차 세계대전이 생기고 2차 세계대전이 생기게 되는데 그럼 1차 세계대전은 왜 생겼을까?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은 왜 생겼을까? 제가 이걸 작성하면서 물어봤어요. 누군가에게 했더니 민주주의 국가와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가 싸운 거라고 얘기하시던데 그게 아니죠. 네. 1차 세계대전은 중학교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제국주의와 제국주의와의 싸움이 1차 세계대전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제국주의를 완성한, 즉 산업혁명을 완성한 나라가 서로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 세계 땅덩어리를 놓고 내가 먹을 거야. 자기들끼리 싸운 전쟁이 1차 세계대전이고요. 2차 세계대전은 시장쟁탈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책에. 학생들 배우는 책에. 무슨 얘기지? 2차 세계대 시장쟁탈전이 뭘까? 여기를 좀 더 나눠보기로 하고요. 이거는 즉 산업혁명을 늦게 이룬 나라가 누구냐면 2차 세계대전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독일과 일본이죠. 그러니까 독일과 일본은 영국, 미국, 프랑스, 뭐 스웨덴 뭐 이런 나라들보다 산업화가 늦었어요. 일본도 늦게 했죠. 독일도 늦게 했고 그러니까 늦게 산업화했는데 눈부신 성장을 했어요. 그 국가에서 넘치는 힘을 가지고 도저히 이제까지 식민지국을 다 차지했어. 누가? 자기들보다 먼저 산업화를 이룬 나라들이 이미 전 세계에 쓸만한 식민지는 다 차지하고 자기들이 차지할 데가 없어. 식민지가 없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로 표현할 수 있냐면 일본과 독일은 자체적으로 양성된 산업혁명의 큰 힘을 또 생산되는 물건들을 팔 시장이 굉장히 작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국가의 발전과 이익을 위해서 남들이 차지한 식민지를 내가 뺏어올 수밖에 없죠. 이래서 독일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즉 식민지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게 된 거죠. 세계적으로 굉장히 아픈 역사입니다만은. 그래서 네덜란드, 벨기에, 스웨덴, 영국, 포르투갈, 미국 이런 나라들이 차지한 식민지들을 독일도 내 땅 좀 나도 좀 먹어야 되겠어 내놔 뭐 이렇게 해서 싸움이 시작이 되었고 또 우리나라도 여기서 자유롭지 않았죠. 즉 병인양요 시대에 프랑스가 우리나라에 와서 개항을 요구하고 이기고 신미양의 미국 군대가 와서 미국 군대에 싸워서 우리가 졌지만 개항을 하지 않고 더욱더 개방의 문을 걸어 잠그게 됩니다. 누가요? 네, 그 역사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고종과 홍성대원군 시절에. 자, 그런데 미국이 와서 우리에게 개항을 요구하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머노가 대동강을 거슬러 평양까지 와서 약탈을 일삼았답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 상선이 제너럴 셔머노가 이 상선인데 굉장히 악랄하게 역사책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와가지고 많은 국민들을 핍박하고 노예로 막 데려가고 상선에 막 싣고 물자 막 끌고 가고 그때 우리나라 국가 보물들 같은 것들 이러면서 막 했는데 그때 박구수 장군이라고 하네요. 박구수 장군님께서 이 제너럴 셔머노 싸워서 이들을 다 죽여버리고 사형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그 배는 불태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이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군함을 끌고 와가지고
네, 강화도에서 전쟁을 치르게 된 것이 바로 심리학의 사건입니다. 자, 이렇게 미국의 보복을 제침을 당했지만 결국 졌어요. 졌지만 개항을 하지 않고 말은 개항한다고 해놓고 그 당시에 이 나라의 대통령이죠. 임금님인 고종과 홍성대원군은 위정척사라는 말을 앞세워서 서구의 개방 요구를 실질적으로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위정척사. 네, 무슨 뜻이냐면 바른 것을 지키고 사악한 것을 배척한다라는 뜻인데요. 말귀로는 말뜻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죠? 바른 것을 지키고 사악한 것을 배척한다. 근데 이 말의 의미는 뭐였냐면 서양 문물에서 들어오는 모든 것들, 서양 문물에서 들어오는 모든 것들은 사악한 것이라고 배척을 하고 그 당시에 서구의 개방, 개혁의 물결을 타고 그것을 진행하고자 했던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배척하고 또는 이렇게 몰아내고 죽이고 이런 정치가 시작이 되죠. 네. 그리고 이 위정척사의 기반을 두었던 것은 바로 성리학, 유교사상을 기반으로 해서 이 성리학만을 집중 탐구하고 기존 세력들은 그 세력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개혁 개방을 하지 않습니다. 이때 만들어진 당을 우리나라 역사책에는 수구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구당 들어보셨죠? 수구수구 당당 수구수구 당당 숭당당 네 수구당입니다. 들어보셨죠? 네, 이 수구당이라고 만들었죠. 이 사람들은 위정척사라는 이 멋진 말을 앞세워서 네, 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문화와 문물을 배척하고 더욱더 나라의 문을 꽁꽁 걸어 잠급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이전에 변화하지 않는 변화를 절대 하지 않고 변화하지 않고 발전하지 않고 기존에 해왔던 그대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 상투 틀고 네, 가 쓰고 네, 한자 배우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맞다 안 맞다 역사가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이때 다른 생각을 가졌다라면. 자, 근데 반대로 가까운 나라 일본은 1853년 일본을 방문한 미국의 페리 제독이 이끄는 동인도 함대 4척이 와서 예, 동인도 함대 페리 제독이 동인도 함대라고 했는데 이게 태평양 함대예요. 시초 예, 큰 배 4척이 와서 개항을 요구합니다. 우리나라 강화도에 와서 얘기했던 거가 똑같은 일을 한 거죠. 프랑스가 오고 또 미국이 와서 개혁을 요구하고 개방을 요구했는데 우리나라는 하지 않았고 일본도 똑같이 간 거죠. 1853년에 미국이 찾아갔어요. 함대를 이끌고. 그때 일본은 도쿠가와 이에스의 에도 막부 시대 일본이 천하 통일이 되고 약 400년 정도의 시절이 이제 쭉 이어졌었죠. 그때 이 막부 시대 때 그 신하들이 개항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가서 상담을 하려 쭉 시험 이제 국가 관료들이 가서 보니까 자기 나라 배하고 미국 배하고는 처음부터 달라요. 크기도 다르고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리고 그들의 역사책에는 흑선이라고 써 있는데 그게 흑선이 뭐냐면 철로 만든 배였어요. 그 당시 일본과 우리나라에는 철로 만든 배가 우리나라에 있었죠. 거북선이 있었네요. 그죠? 예, 예술장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1853년에 만들어졌는데 예, 그래서 우리나라 그 정종 회장님이 종이똥 가져가서 만든 돈 가져온 거 아니에요. 그죠? 하여튼 일본은 종이배밖에 없었어요. 근데 자기를 보니까 배를 철로 만들어서 저게 배 물에 떠 있어. 깜짝 놀랐죠. 자기들 군함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군함과 그들이 배에 실려 있는 함포를 보니까 자기들 배하고 함포하고는 거리가 달라. 몇 배가 더 날라가. 총도 자기들은 딱총인데 딱총 아시죠? 옛날 일본 놈들이 쓰던 그 보면 이렇게 불 붙여가지고 치 그럼 땅 가는 딱총 우리나라 와서 많이 썼었죠. 초창기에. 그런 딱 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자동이죠. 땅땅땅 막 쏘는 그런 자동화된 이런 화력, 자동화된 소총. 예, 게임이 안 되겠죠. 이거를 쭉 둘러본 일본 신하들은 네, 돌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도저히 저들과 싸워서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에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반드시 성장의 발판이 될 겁니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어떻게 했어요? 1854년에 1년 만에 미국과 신선 조약을 맺고 문호를 개방하고 산업혁명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조약 이후 서구의 많은 나라들, 즉 영국, 스웨덴, 프랑스는 이제 미국이 물꼬를 터놨으니까 이런 산업화된 나라들 어떻게 해요? 너도 나도 그냥 막 다 일본에 몰려 들어가서 일본과 계약을 하고 조약을 맺고 산업혁명과 산업화를 아주 시작하게 되죠. 우리나라 어떻게 했어요? 네, 위정척사 수구당.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일본은 1886년 메이저 유신을 통해 산업화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화를 크게 양성하기 시작합니다. 전국에서. 이때부터 일본은 서구 세력처럼 제국화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시작한 제국화가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이 넘쳐나는 부와 기술의 힘으로 조선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당시 저희 나라의 패권을 잡고 좌주지했던 청나라와 전쟁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한복판에서 하게 됐죠. 이게 청일전쟁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긴 일본은 우리나라 국정내정에 간섭하게 되고 국민을 노예 종처럼,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었죠? 한국 사람들을 조센징. 무슨 뜻이에요? 네, 아침부터 이런 말 직접 표현하면 안 되죠. 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네, 그러고 나서 국가에 있던 민비 세력들이 다시 러시아에 요청을 하게 되고, 그 당시에 아직 산업화에 발을 들여놓지 않은 러시아가 군대를 보내서 일본을 몰아내기 위해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역시 서울 한복판에서 전쟁을 치르게 되죠. 그리고 또 집니다. 역시 이기게 된 일본은 1904년 결국 러시아를 몰아내고 현재 그 용산 땅에, 미군이 평태로 간 그 용산 땅에 1904년 일본이 들어서게 됩니다. 자, 그렇게 일본이 1904년 용산에 핵심 기지를 만들게 되고, 거기에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군사 전력 기지를 이제 거점으로 만들게 됐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어요? 1910년 한일합방이 진행이 됐습니다. 아시죠? 한일합방 무엇인지? 네, 이 한일합방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05년 11월 17일 을사늑약 체결이 되어 있는 외교권 박탈을 했어요. 이 을사늑약 체결이 뭐였냐면 1905년 11월 17일 날 을사늑약 체결을 통해서 대한제국은 외교권이 없다. 일본이 다 한다. 외교는 일본이 할 때가 너희는 아무것도 못해. 네, 법적으로 이 조약을 맺은 거죠. 그러니까 눈과 입을 다, 눈, 귀를 다 가려버린 거죠. 장님, 네, 그리고 귀버거리를 만들어버린 거죠. 이게 을사늑약 체결. 1905년 11월 17일 날 이 일이 이루어졌고, 다시 5년이 지난 1910년 8월 16일, 네, 그 당시 대한민국 총감, 통감이라고 했는데 3대 통감인 데라우치 마사타게 총리 대신이 이완용을 만나 비밀리에 합병 조약을 제시하고 1910년 8월 22일 이완용을 중심으로 형식적인 회의를 거쳐서 한일합병 조약을 통과시킵니다. 그리고 1910년 8월 29일 날 이 조약을 전 세계에 발표하게 됐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법상으로는 무효이죠. 불법 조약이 이미 규정이 됐었죠. 그리고 이 당시에 이 조약을 한 게 그 당시 대한민국의 내무통감이었던 이완용, 많이 들어보셨죠? 이완용이 앞장서서 이것을 조약을 맺습니다. 황제 직위는 자기가 가져 찍어버리죠. 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 그럼 한일합병 조약 제1조에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아니라 한일합병조약 제1조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 이걸 알고 가야 되니까 찾아서 적어왔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일합병조약 제1조, 한국 정부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제에게 넘길 것. 한국 전부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히 또는 영구히 일제에게, 일본에게 넘길 것. 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프네요. 이후 36년간 역사적으로 국가가 없는 국민으로 비참하고 참담한 침울한 일제 강점기를 우리 국민들은 보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보내게 되었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되돌아보면 뭐가 문제였을까요? 네, 말씀드리지 않아도 느낌이 오시죠? 네, 느낌이 오시죠? 산업혁명의 요구, 전 세계의 변화, 거기에 순응하고 변화하지 못했던 국가, 그 몇몇 사람의 판단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 너무나 오랜 세월 이렇게 살게 되었다는 것. 여기서 우리가 이걸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정말 잘 봐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한국을, 즉 조선이라는 나라를 무혈 점령하게 된 거죠. 피 한 방울 거의 흘리지 않고 그냥 공짜로 그냥 주워 먹었어요. 네, 그냥 주워 먹은 거죠. 뭐 전쟁은 치르지도 않고, 네, 이 나라를 서로 먹겠다고 러시아, 청나라, 일본 세 나라가 한국 한복판에서 전쟁을 치르고 결국 일본의 승리로 조선이라는 나라는 사라지게 되고 일본의 제국화, 즉 식민지의 생활을 한국도 누리게 됩니다. 누린 게 아니죠. 지배당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만족하지 않은 일본은 1931년 만주사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조선의 땅덩어리로는
자기들이 생산한 산업화의 물자들을 충분히 팔고 시장이 너무 작은 거죠. 조선이라는 이 시장이 너무 작아. 그래서 그 넘치는 힘과 제국주의의 힘을 가지고 북으로 더 올라가서 만주 사변을 1931년 만주 사변을 일으키고 만주국이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만주국. 중국 역사에 있습니다. 중국이라는 땅덩어리 중에 일부 그 북쪽 끝을 딱 잘라가지고 만주국을 세우죠. 이게 1931년 만주 사변인데요. 이 만주 사변을 일으킨 일본군은 왜 일으켰냐면 중국이란 땅을 먹기 위한 전략적 정책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만주국의 초대 황제가 누구였냐면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인 선통제 부위라는 이 선통제 부위를 임명합니다. 몰락한 중국, 그때 중국 어떤 시절이었냐면 각 성들이 나눠져 가지고 산업화 그리고 이념화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황제의 통치력이 들지 않고 뭐 여러분들 알고 있는 뭐 북쪽, 그러니까 뭐 항주성 나름대로 각 성마다 막 8천만 명, 1억 명 막 이렇게 사니까 그렇게 성마다 서로 분류가 되어서 중앙 집권에 대한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기 나누어져서 대한민국에 얘기하면 전라도, 뭐 경상도, 강원도, 충청도 서로 지들이 먼저 먹겠다고 막 싸운 거죠. 그런 식으로 중국이 내란에 빠져 있었던 시절이었고 청나라가 멸망하고 나면서 그러니까 주권을 잃은 거죠. 청나라의 통치력을 잃게 되면서 그런 일이 생겼고 자 그렇게 물론한 이 청나라 유명무실한 청나라의 황제 부위를 어디다 썼느냐 만주 사변이 만주 땅덩어리 만주국이라는 나라를 세워가지고 선통제 부연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너희들 찾아줄게 우리가. 네가 여기 황제를 해야 돼. 그때만 해도 중국의 많은 국민들, 즉 청나라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명분을 갖기 위해서 선통제 이 부위를 만주국 초대 황제로 다시 임명을 해야만 했었죠. 그래서 이 일을 선두지휘한 게 바로 여러분들 들었던 일본의 아주 유명한 악질인 관동군이 이런 일을 합니다. 만주에 있는 관동군, 우리나라도 이 관동군 무서운 군이죠. 선발대로서 아주 그냥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도. 이 관동군이 만주 사변을 일으키고 청나라 마지막 황제인 선통제 부위를 초대 황제로 앉혀놓고 꼬여서 이제 앉혀놓고 명문만 황제죠. 그리고 이 황제한테 어떻게 했느냐? 자기도 말을 잘 듣게 하려니까 마약을 계속 이렇게 먹여가지고 마약 중독자로 만듭니다. 만주국이라는 걸 자기들 마음대로 해야 되니까요. 네, 이게 일본이죠. 네. 자 이렇게 만주국에서 기반을 다치고 난 다음에 만주 사변이 1931년 일어나고 다시 1936년이 지난 1937년 네, 일본은 중일전쟁을 시작합니다. 중국과 일전을 시작한 거죠. 중일전쟁이 시작이에요. 중국 땅을 다 먹어보려고 이제 전쟁을 시작한 거예요. 1937년에. 대단한 나라죠. 일본이라는 나라는. 네, 근데 일본이 잘못된 나라냐? 아닙니다. 이미 산업화를 이룬 많은 서방의 세계 나라들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런 산업화 이루어지지 않은 그 당시로는 미개한 나라들, 개혁이 발전하지 않은 문화가 변하지 않는 그런 나라들 찾아서 자기들의 속국으로 만들어 갔기 때문에 일본만 이렇게 한 건 아닙니다. 네, 가슴 아픈 세계적 역사이지만 그래서 일본은 또 중국을 먹기 중일전쟁을 시작을 합니다. 이때 문제가 생긴 거죠. 왜? 일본과 미국과 영국은 어떤 조약을 맺고 있었어요. 어떤 조약이었냐면 이런 거죠. 1902년 영국과 일본은 군사적 동맹을 맺는 조약을 맺었다. 체결을 했습니다. 동맹 체결. 1905년 7월 가스라 데포트 미락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저도 이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요. 1905년 7월 가스라 데포트 미락이라는 게 뭐냐면 미국과 일본이 맺은 미락입니다. 1905년 7월 달에 뭐였을까요? 미국의 필리핀에 대한 권리를 일본이 인정하고 대신 미국은 일본이 조선 즉 대한민국의 우월권을 인정한다는 미락을 맺은 거예요. 둘이서 예, 둘이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필리핀은 스웨덴의 식민지였어요. 그런데 필리핀이 일본하고 어떻게 굉장히 지리적 가깝죠. 그러니까 일본이 그때 산업화 이뤘기 때문에 일본이 와가지고 왜 이러고 뭐 스웨덴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드나들면 미국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한참 와야 되니까 필리핀까지. 그러니까 일본과 미리 이런 미락을 맺어서 스웨덴에 찾아오 있었던 필리핀이라는 나라를 미국이 먹어요. 식민지로 삼죠. 진짜 식민지가 됐어요. 대신 어떻게 해요? 야 일본 네가 저 조선 먹을 때 우리 관여 안 할게. 먹어. 이렇게 가스라 데포트 미락을 맺었다는 거죠. 네, 이렇게 밀약을 맺어놓고 일본은 1902년 들어와서 하다가 1905년 이 가스라 데포트 밀약을 맺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5년 동안 한일 합방까지 아주 막 달리는 거죠. 러일 전쟁, 청일 전쟁 치르면서
대한민국을 아주 안전빵으로 먹는 거죠. 왜? 전 세계에서 자기들이 가장 경계하고 두려워야 할 영국, 미국이 우리 일본 손을 들어줬어요. 먹어, 먹어, 먹어. 네, 이러니까 거칠 것 없이 한국 땅에 들어와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게 됐다는 얘기죠. 가스라 데포트 미략. 네. 자, 이렇게 일본은 이 조건을 가지고 네, 이제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죠. 1905년 9월 포츠머스 강화 조약을 맺은 일본은 러일 전쟁을 마무리하는 조건으로 러시아가 일본의 한국 지배를 인정하는 조약까지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905년 9월 달에 러일 전쟁이 끝나고 나서 러시아가 졌어요. 그러니까 포츠머스 강화라는 조약을 맺는데 1905년 9월 달에 일본하고 러시아하고 어떤 조약이냐면 한국의 조선의 지배권을 러시아는 인정합니다. 한국 문서 같은 거죠. 마음대로 해. 인정할게.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놓고 조선은 고립돼 있고 이미 주변 국가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서로 먹으려다 안 되니까 서로 야 네가 먹어, 네가 먹어, 네가 마음대로 해. 이런 조약들이 난무하고 있었다는 거죠. 왜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되었을까? 뭐가 문제였을까? 구, 정보, 기술 혁신, 그리고 세상에 대한 패러다임이 없었다는 거죠. 왜 그랬냐면 이때 고종 황제께서는 미국에 사신도 계속 보내고 편지도 계속 보내고 우편도 계속 치고 왜? 너희가 우리를 안 도와주면 우리는 망합니다. 제발 우리를 도와주세요. 누구한테 매달렸다고요? 네, 미국과 영국에 그렇게 매달렸다는 거죠. 특히 미국에. 근데 미국은 어때요? 이미 가스라 데포트 미락을 맺어가지고 일본하고 이미 다 조건을 맞췄잖아요. 그죠? 우리 필리핀 먹을게. 너희는 조선 먹어. 이런 일이 이미 다 끝났는데 참 책을 보면서도 승이 나가지고 죽는 줄 알았네. 도대체 뭐 그래서 정보에 어두우면 이런 일이 생긴다니까. 이건 미국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웃겼을까요? 계속 조선에서 찾아와 사신이. 예? 근데 자기들끼리 미략이라는 게 뭐예요? 남들에게 말하지 않은 조약을 맺은 거죠. 이건 역사로 이미 증명이 된 거니까 이제 이게 알려진 거죠. 그때만 해도 고종 황제는 그걸 모르니까 신하들 시키고 계속 도와달라고 구걸하고 애걸하고 미국한테 그랬다는 거죠. 하여튼 간에 이런 가시다 데포트 조약을 맺은 줄도 모르고 우리나라에 있는 그 정치인들 그리고 지식인들은 이런 미라클을 전혀 알 수가 없으니까 가서 이제 매달리면서 엉뚱한 일을 정말 힘을 써대지도 못하고 이런 일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면 자 일본이 이제 중일 전쟁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중일 전쟁을 딱 시작하고 미국이 가만히 보니까 내가 너희하고 조약 맺을 때는 나는 필리핀 보고 넌 조선만 먹으라 그랬지. 근데 네가 만주국도에서 만주도 먹었는데 중국하고 네가 다 먹으려고 그래?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이 중국 땅을 포기할까요? 아니면 만류를 할까요? 네. 야, 먹어도 너무 먹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미국이 일본을 괘씸하게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더 크면 안 돼. 니들 더 크면 안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영국과 미국이 일본을 볼 때는 아까 그랬죠. 변견으로 봤다고. 변견. 네, 똥 싸는 개냐고. 그게 아니고요. 변방을 지킬 수 있는 개도국. 네, 변견. 네, 그런 나의 충실한 개. 그러니까 아까 영국과 미국이 그런 거죠. 산업화를 일본을 시켜주면서 많은 것들의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국가적으로, 산업적으로.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죠. 부의 논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변견으로 봤던 일본이 자기들의 힘을 능가해. 중국을 먹게 되면 이제 통솔이 안 되죠. 그 미국 쪽에서는 불편했겠죠. 그래서 일본이 어떻게 하느냐? 그 당시에 산업 물자의 가장 중요한 석유. 일본은 석유 정유회사도 없었고 석유가 나오는 나라도 아니에요. 그런데 미국이 이걸 다 공급을 했어요. 미국, 캐나다, 호주가 일본에 이런 석유를 계속 공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주도로 일본의 석유를 끊습니다. 다 석유가 들어오지 않으면 이제 탱크나 장갑차 모든 산업이 어때요?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멈추죠. 멈추는 거예요. 일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타격일 수밖에 없죠. 그때 핵심 물자인 철, 구리, 주석, 고무, 석유 이것을 호주, 캐나다가 중단하면서 미국 주도로 호주, 캐나다가 주도로 하게 되면서 이걸 공급받지 못하게 된 일본은 아주 난처하게 되었어요. 산업화, 즉 국가 위기가 온 거죠. 이미 판은 크게 벌렸는데 이 물자가 더 이상 공급되지 않는 특히 석유라든지 이런 물자가 군수 전략 물자가 공급되지 않는다면 구할 수 없다면 일본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자, 그렇게 된 일본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주도하고는 미국과 한판을 뜨든가 아니면 중국 땅에서 물러나든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한판 떴어요. 네, 한판 떴죠. 그게 이제 2차 세계대전이죠. 이미 독일이 뒤늦은 산업혁명을 통해서 식민지 차지 전쟁을 일으켰어요. 유럽에서는. 그렇죠? 네. 그리고 일본은
아직 참전하지 않았었죠. 전쟁 일으키지 않았는데 일본과 미국도 이제 참전하지 않았어요. 유럽에서만 난 전쟁이니까. 왜? 독일이 유럽의 식민지를 계도하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일으킨 전쟁이니까요. 독일과 유럽의 전쟁이었어요. 이 때문에 세계 대전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미국과 일본의 참전으로 세계 대전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일본은 이런 열악한 상황, 이런 아주 국가적 위기에서 선택을 어떻게 했느냐? 그때 이야기, 책에 나온 이야기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일본의 연합함대 태평양 사령관인 야마모토 이소로코 대장은 하버드대에서 공부한 사람으로 본토의 육군대장인 도조 히데키가 미국과 전쟁을 한다고 했을 때 유일하게 반대한 인물이다. 야마모토 이소로코 대장은 당신들이 미국의 포드 자동차 공격을 한 번만 본다면 이 전쟁을 절대 시작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반대 의사를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나 도조 히데키 대장은 육군대장이죠. 총사령관. 네. 그러니까 이 도조 히데키라는 사람은 그 말을 듣지 않고 그 당시 총리를 설득해서, 예, 총 이름을 적어놨는데, 네. 이때 총리를 설득해서 미국과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일본은 미국이 전략물자 공급 중단으로 인한 동남아시아의 자원지대에서 얻기 위해서 새로운 전략을 세우죠. 그러니까 미국과 호주와 캐나다가 주도를 해가지고 전략물자를 중단했는데 이것을 어디서 얻느냐? 동남아시아에서 충분히 구할 수 있다. 그쪽에 유전 지역도, 그러니까 석유가 나오는 지역도 있고, 그다음에 석유, 뭐 그때 이제 구리, 주석, 뭐 고무 이런 것들이 다 동남아시아에 많이 자원들이 있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되면 된다. 그런데 이 동남아시아를 빠르게 주워 먹을 수 있었어요. 자기들 산업혁명으로 바통해서 그때 경쟁력으로 보면 동남아시아는 그냥 껌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자기들 경쟁력으로는 금방 먹을 수 있어. 그런데 문제가 딱 하나 있어요. 진주만. 진주만에 미국 태평양 함대가 주둔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주만은 어때요? 굉장히 가깝죠. 네, 동남아시아 금방 올 수 있어요. 거기에 태평양 함대가 있어요. 미국 태평양 함대. 그러니까 그 이소로코 이제 야마모토 이소로코 대장 태평양 그때 일본의 태평양 함대 사령관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야마모토 이소로코 대장은 전략을 어떻게 세웠냐면 이렇게 세운 거죠. 동남아시아를 빨리 먹고 그 다음에 미국하고 협상하자. 우리가 요만큼만 먹을 테니까 너 이거 이거 나눌 테니까 중국을 줘라든지 뭐 이런 협상을 하려고 했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빠르게 전쟁을 끝내야 되는데 이 준주반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화로도 나왔었죠. 일본명 돌아. 예, 진주만 공격을 먼저 합니다. 먼저. 네, 이거 영화로도 나와서 다 기억나시죠? 네, 영화로 돌아서 이제 진주만을 미국 태평양 함대를 전멸시켜 버리는 거예요. 예, 전멸시키는 전쟁을 먼저 하죠. 그러면 그거를 너희가 다시 배를 만들 태평양 함대를 다시 복구할 동안 우리는 동남아시아를 다 주워먹고 충분해. 이렇게 계산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진주만의 태평양 함대를 전부 전멸시키면 이걸 복구하는데 너희가 상당한 개월수가 걸릴 거야. 1, 2년? 그러면 우리 그동안 동남아시아 다 주워먹고 너희가 태평양 함대 딱 만들었고 나올 때는 야 우리 협상하자. 우리 요만큼만 먹을 때는 너희 다 먹어. 뭐 이렇게 하려고 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태평양 함대 사령관 야마모토 이소로코 하는 게 있죠. 당신들이 도조히데키한테 포드 자동차의 산업혁명을 공작을 한번 보면 절대 전쟁하지 못할 거다. 이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왜? 가보지 않았죠. 근데 이 야마모토 이소로코 대장은 하버드대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포드 자동차를 가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미국의 산업 경쟁력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업 경이 우리보다 몇 배나 뛰어난 나라가 붙어서 절대 못 이긴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만류했는데 도조 히데키는 나를 듣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야마모토 이소로코 대장은 이 전쟁을 최대한 빨리 끝내기 위해서 무리수가 있는 전쟁, 즉 진주만 공격을 통해서 도라도라 작전을 시작합니다. 도라. 네, 그래서 미국의 태평양 함대를 초토화시키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동남아시아에 엄청난 속도로 침략을 합니다. 그게 이제 일제가 전 세계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피를 흘리게 한 전쟁 2차 세계대전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 진주만을 공격받은 미국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진주만 누구 땅이에요? 우리 땅이야. 그리고 마치 경제적 속국으로 본 일본이 자기는 이렇게 했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네,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은 히로시마와 나카사키에 2번의 원자폭탄을 투하하면서 히로히토 일왕의 항복을 받아내죠. 이게 1945년 8월 15일 일본은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본토를 공격하면 그 나라는 죽어요. 동의되시죠? 네. 국가기념 뛰어나니까 최근에 9.12 사태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아프가니스탄하고 이라크 어떻게 했어요? 네, 끝까지 가서 죽이죠. 네, 아주 초토화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제력이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이게 산업혁명을 한 나라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50년 전, 아니 그러니까 60년 전이나 60년 전이죠. 65년 전이나 지금이나 경제 대국, 즉 산업화의 극을 이룬 나라를 잘못 건드려 놓으면 네, 끝까지 가서 초토화시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네, 전쟁의 저는 어떻게 해요? 처음에 시작한 그 선을 서로 넘지 않아요. 러시아도. 왜 그래요? 네. 거기서보다 더 커지게 되면 무섭죠. 어느 나라 무서울까요? 네. 세계 경제 극점에 있는 이 나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걸 알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래서 장기화 된다는 것이 지론이 많습니다. 하여튼 간에 자, 여기까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산업혁명이 늦었어요. 우리가 일제라든지 전 세계 서방 문물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의 모든 나라들이 서방 세계, 즉 서양 사람들에게 몇백 년 동안 이렇게 지배당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라고 한번 점검을 해보면 역시 이것은 뭐였다? 산업혁명에 대한 부분이죠. 우리가 그냥 산업혁명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산업혁명의 그 이면에는 이렇게 아픈 이야기들, 아픈 역사들이 산존에 있었다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자국의 발전을 위해서, 자국의 성장을 위해서 국가는 이런 일들을 서슴지 않는다는 거죠. 그 국가 안에 존속하는 국민들은 때로는 수혜자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피해자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부분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 나는 내 삶의 수혜자인 인생을 살 것이냐 피해자의 인생을 살 것이냐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이 강의록을 쓰면서 대표님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내가 밥만 먹고 산다고 인간인가? 네, 인간에게는 주권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죠. 그 주권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생존권도 주권의 하나이지만 자유 그리고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 다 주권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든 국민이든 무엇이 안 되면 산업화, 즉 산업화된 이런 미래가 세상이 변하는 변화에 내가 패러다임을 바꾸고 같이 변화하고 적응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다. 2016년 다보스 포럼의 찰스 수왑이 제기한 제4차 산업혁명, 다시 말해서 기계기술, 그리고 정보기술, 생명공학 이 세 가지가 뭉쳐서 융합기술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태도인데 이것에 또 뒤떨어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국가든 국민이든 작게는 나 자신은 이 4차 산업혁명에서 뒤떨어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일본은 1968년 산업화를 시작해서 40년 만에 완성을 합니다. 메이저 유신을 통해서. 그리고 1900년도, 1901년에 조선에 들어오죠. 40년 만에 완성한 거예요. 산업혁명을. 그 우리나라는 1960년 제1차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산업화를 시작합니다. 1960년. 100년이 지나서야 한국은 산업화를 시작합니다. 그 1945년 일본이 항복을 하고 또 내란을 겪으면서 또 1950년에 6.25를 겪으면서 네, 이런 참담한 식의 산업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다 놓친 거죠. 그리고 결국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 제일 못 사는 나라 가나처럼 네, 평가받았던 아주 빈국이었어요. 못 사는 나라. 1960년대까지 네, 1인당 국민소득이 100달러도 안 되는 아주 가난한 나라였다는 거죠. 그리고 1960년 일본보다 100년이 지나서야 결국 산업혁명을 시작을 합니다. 1차 산업혁명을 시작하는 거죠. 100년 뒤에서. 그리고 우리나라는 1960년 지나고 나서 몇 년 만에 네, 엄청난 발전하죠. 현재 기점에 60년 동안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한강의 기적, 한강의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 교과서에 경제서에 소개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멋진 나라죠. 전 세계에서 이렇게 빠르게 산업혁명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을 이렇게 짧은 시간에 대단히 이루어서 가장 못 사는 나라에서 전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현재 국가라고 말하는 230여 개 국가 중에 이런 나라는 대한민국 딱 하나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나라들에게 핍박받고 억압받고 눌렸던 그 모든 사람들의 DNA 속에서는 자유를 갈망하는
생존에 대한 그 이념은 누구보다 뚜렷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전 세계가 동시다발적으로 제4차 산업혁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계 4차 산업혁명, 이게 시대적이고 세계적인 방향이 맞습니까? 맞나요? 네, 맞죠. 아직도 안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네, 그러지 않으시겠죠? 우리가 이렇게 산업혁명에 뒤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산업혁명에 뒤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뒤집니다. 그렇죠? 네, 산업혁명에 뒤지면 뒤집니다. 네, 학과 습을 한다는 것은 개인의 생존력을 올리는 겁니다. 자유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법이고 공간의 자유와 범위를 넓히는 방법입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알고 그만한 소득이 있을 때 진정한 자유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었을 때 진짜 자유인인 것입니다. 경제학서에 보면 앞으로 생산 비용이, 즉 한계 비용이 제로가 되는 세상이 올 것이다. 가격 경쟁력이 아니라 창조 경쟁력. 네,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일본에 제가 이제 우리 에리카 대표님 통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보이스톡으로 하면 전화비가 한 푼도 안 들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SNS 발달, 즉 이런 문명이 안 왔다면 일본에 제가 우리 에리카 통화한 거 하면 예, 제가 번 소득의 상당한 돈을 아마 에리카 대표 상당한 돈을 통화비로 다 없애야 될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계 비용이 재료가 오는 세상이 온다는 거죠. 네. 한계 비용이 재료가 오는. 그리고 앞으로 이런 AI가 더 활용화돼 빅데이터 기반으로 AI가 더 활용화되면 이 시대는 더욱더 빠르게 오게 될 거라고 합니다. 한계 비용이 제로인 세상. 그럼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4차 산업인 거죠. 그래서 4차 산업은 또 다른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창조적 산업이고 이걸 우리식으로 딱 바꿔 말하면 육감, 식스센스다. 감인 거죠. 네. 한계 비용이 제로인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창조적 기능이고 창조적 능력이고 이 창조적 능력은 즉 인간의 창의성은 육감에서 나오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가까운 나라 중국에 대한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겠죠. 우리와 밀접한 나라이니까요. 자, 지금의 중국은 어떤 사회이냐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산업혁명에 대해서 일본, 중국 그리고 대한민국 이렇게 세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묶어서 해야만 더 이해가 쉬우니까요. 자, 지금의 중국은 어떤 사회냐면 처음에 등소평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등소평 아시죠? 모택동 다음에 등소평. 이제 근대화를 시작한 대통령이죠. 우리나라가 예, 이제 총리인데 예, 총리라고 하나? 갑자기 서기죠, 서기. 예, 예, 서기라고 하죠. 그쪽 나라는. 자, 1978년 등소평이 말한 중국의 방향은 선진국과 같은 소득 문화 중산층의 단계를 가져야 한다. 이게 어떤 거냐면 1인당 800달러를 목표로 했다는 거예요. 1978년 등소평은 1인당 800달러가 되는 사회를 소강사회라고 했어요. 소강사회. 그리고 그 사회가 2019년, 지금 이제 2019년 시진핑이 이 사회를 이루었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등소평이 모택동이 이제 사회적 대변화를 이루고 그 바턴을 이어받은 등소평이 사회주가, 즉 그때부터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이라는 13호 인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중국의 비전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처음에는 온포사회 1단계, 2단계는 소강사회, 그 다음에 3단계는 대동사회 이렇게 세 가지를 말을 했어요. 그래서 소강사회가 어떤 거냐면 온포사회는 일단 배를 배부르고 등 따뜻한 사회, 배부르고 등 따뜻한 사회를 온포사회라 하고 그다음에 소강사회라면 일단 소가족, 가족 중심으로 일단 먹고 살만하고 가족끼리 행복하게 사는 사회 이거를 소강사회라고 했어요. 그리고 대동사회라는 것은 전 국민이 한 뜻으로 뭉쳐서 자유와 편안함을 가지고 이기심을 버린 하나로 뭉쳐서 가는 사회를 대동사회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등소평이 세 가지 비전을 국민적 비전을 제시하고 1978년부터 근대화를 시작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이미 개방이 시작된 이 중국이라는 나라에는 모택동 시절에 대학지 운동과 문화 대혁명을 거치면서 4천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모택동 시절에 이 대학지운동과 문화의 대혁명을 거쳐서 중국 사람들 13억 인구 이제 4천만 명이 굶어 죽었다니까요. 굶어 죽은 사람만. 그러니까 이제 그 바톤을 이어받은 등소평은 이 가난, 즉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먹고 살 수 있는 비전이 뭐였냐면 그래서 온포사회, 소강사회, 대동사회를 얘기하면서 이 온포사회와 소강사회를 가는 진정한 방향이 뭐냐면 개혁과 개방밖에 없다라고 국민들에게 비전을 선포한 거죠. 그래서 이 등소평이 처음에 얘기했을 때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온포사회의 목표가 2020년 그리고 소강사의 목표는 2050년 대동사의 목표는 2090년 이렇게 중국 전 국민들의 13억 인구한테 비전을 선포한 거죠. 누가요? 등소평이. 2020년이 온포사회. 온포사회 뭐라고요? 배부르고 등 따뜻한 사회. 소강사회는 가족 중심으로 편안하고 즐겁게 사는 그런 사회. 대동사회는 전 국민이 한뜻으로 뭉쳐서 진정으로 아름답고 행복하게 사는 사회를 대동사회라고 하고 목표를 2090년, 소강사회는 2050년, 온포사회 2020년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 지금 중국의 서기인 시진핑이 2019년에 중국 사회는 중국이란 나라는 소강 사회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했던 것보다 얼마를 앞당긴 거예요? 건 40년을 앞당긴 거죠. 40년을 앞당겨서 소강사의 목표를 이룬 거예요. 중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이뤘을까요? 네. 그래서 이 이루게 된 배경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시진핑이 이룬 게 아니죠. 그 당시에 그 나라를 이끌었던 등소평이 개혁과 개방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예요. 아주 유명한 얘기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5가지가 있는데 시황에서 처음에 등소평이 말한 가장 유명한 이야기 전 세계적으로 흑묘, 백묘, 예,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 네로, 네, 이런 노래 아시죠? 네, 흑묘, 백묘,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체제가 사회주의든 공산주의든 민주주의든 자본주의든 아무 관계없다. 백성들이 잘 살면 된다. 흑묘백묘의 논리로 설명을 했어요. 받아들여라.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반대파들이 많았겠죠. 뭐 개혁하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고 사회주의가 문란해지게 되고 뭐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를 얘기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모기장 이론. 한여름 무더운 더위가 극성을 부는 한여름 밤에 창문을 꼭꼭 닫고 자면 더워서 질식해 죽을 수 있지 않느냐. 근데 창문을 열고 자면 시원하게 건강한 잠을 잘 수 있다. 그런데 모기가 극성을 부릴 수 있지 않느냐. 막 물어뜯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기장을 치고 자면 좋다. 이렇게 모기장 이론을 얘기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개혁과 개방 문을 열어야 된다. 문을 열지 않으면 다 죽어. 질식해 죽어. 굶어 죽기 전에 다 질식해 죽는다니까. 문을 열어야 돼. 개혁과 개방을 하면 내가 편하게 잠을 잘 수지만 그 대가로 때로는 모기한테 물리는 수고를 겪어야 되겠지만 죽지는 않아. 그리고 그게 정말 걱정이 된다면 거기에 알맞는 모기장을 준비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개혁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등소평이 말한 흑묘와 백묘 그리고 모기장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중국은 2019년 시진핑이 소강사회가 완성되었다라고 했죠. 그리고 달에 유인 우주선을 막 쏴대고 막 이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경제력은 전 세계에서 무시할 수 없는 정도가 되었죠. 그러니까 중국이 요즘 어때요? 예, 미국하고 한판 떠. 뭐 이렇게 되죠. 예, 한판 떠 하다가 깜짝 놀랐죠? 얼마 전에? 네, 한판 떠 하다가 네, 깜짝 놀랐어요. 중국이. 자, 그래서 이렇게 40년 만에 중국이란 나라도 개혁과 개방을 통해서 늦게 시작이 되었고 우리보다 좀 많이 늦었죠. 1978년도에 우리나라는 이제 경제 5개년 개발 계획을 완성하고 2차 이제 시작을 하고 있었을 당시에 다른 산업하고 있을 때 중국이라는 나라는 우리보다 훨씬 더 못 산 나라. 1978년도에 중국 인구가 4천만 명이 굶어 죽었다. 예. 저는 중국 무역을 제가 시작했을 때 중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열악했었습니다. 근데 정말 하루가 다르게 어마어마하죠. 사실 13억을 먹여 살린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 사회주의 체제에서 더군다나 그래서 저희 중국이 가지고 있는 그 사회주의의 그 개념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많이 연구하고 있고 또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걸 모방한 나라가 베트남이기도 하죠. 그리고 미얀마도 그런 체제, 또 필리핀도 그런 체제를 닮아서 그런 식으로 가려고 하는데 나라마다 여건이 잘 맞지 않아서 되는 나라도 있고 안 되는 나라도 있지만 하여튼 중국의 사회주의는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등소평이 말한 이 흑묘 백묘 이야기 즉 개혁과 개방을 어떻게 했어요? 문을 활짝 열었어요. 사회주의 국가임에서도 불구하고
활짝 열었죠. 그리고 이제 자기들의 힘이 어느 정도 양성이 되고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나니까 어떻게 이제 문을 서서히 자기 마음대로 닫았다가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이렇게 하죠. 아시죠? 그 우리나라 막 겁박을 주잖아요. 너희들 뭐 이러면은 우리 뭐 이렇게 사드 예, 사태가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롯데가 중국에서 또 삼성,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또 보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거대해지게 되면 나라는 이런 산업화를 통해서 거대한 힘이 생기게 되면 그 힘을 가지고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예. 그러니까 결국 뭐 이런 얘기를 딱 하나로 각축을 해보 이런 거죠. 부자인 사람들, 즉 국가가 발전한 국가 경쟁이 뛰어난 나라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국의 이익이 목표이지 주변 국가의 이익을 우선시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우리 얘기로 바꿔보면 내가 부자 되는 게 중요하지 저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 대표님들은 어떠세요?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네. 산업화가 시작될 때 산업화에 대한 변화를 인지하지 못한 우리 국가는 정말 엉뚱한 짓을 하고 있었죠. 지금 우리는 4차 산업의 맨 처음에 있는 빅데이터 AI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문화이고 문명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죠. 완성된 게 아니고 완성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소한 변화, 사소한 문제 때문에 깜짝 놀라서 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즉 4차 산업혁명이 자꾸 뒤떨어지게 되면 정말 뒤집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발벗고 삼성,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살을 걸고 4차 산업혁명의 선두주자 되기 위해서 머리를 싸매고 밤을 새워서 일을 하는 거죠. 지금 현재 전 세계는 이런 한계병이 제로인 세상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계병이 제로인 세상, 즉 10년 안에 이루어질 텐데요. 즉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만약에 무인 자동차가 자율주행 모드 차가 대중화되는 시점이 한계 비용이 제로인 세상이 들어선 거예요. 이제 남은 시간이 많지 않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문제들을 한 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나의 자유와 생존권을 지키고 누군가에게 종속되어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개혁이죠. 변화죠. 이것을 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내 삶을 제대로 만들 수 없습니다. 유지할 수 없죠. 그래서 오늘 공자님 말씀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를 하겠습니다. 아까 학습에 대한 얘기 나왔었죠. 4차 산업혁명도 역시 학습이죠. 네, 학과습. 논어 학위편 제1장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학위 시습지 불력 여로와 배우고 때에 맞춰 익히면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유언자원복례 불력 낙호라. 뜻을 같이 하는 친구가 멀리 찾아와 주니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뜻을 같이 하는 친구죠. 네, 술 친구가 아닙니다.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찾아와 주니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우리가 그렇죠. 이렇게 줌을 통해서 이렇게 같이 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인부지불은 불력 군자오. 인부지불은 불력 군자호라.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화를 내지 않으니 이 역시 군자라 하지 않겠는가. 저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 내가 하는 말을 가지고 나를 막 뭐라 그래. 그러니까 내가 승이나 그러면 군자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말한 거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화나지 않아. 저 사람이 나를 뭐라고 해도 화낼 필요가 없어. 네.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사업,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위, 내가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저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에게 화를 내거나 승을 낼 필요가 없다. 인부지불은 불력 군자호. 네, 이런 마음으로 내가 나를 케어해야 되지 않을까. 이 말을 그냥 하나의 문구로 만들어 보면 열심히 배우고 때를 맞추어 익히니 이 또한 기쁜 일 아닌가. 함께 공부하며 뜻을 같이 한 친구가 멀리서 같이 일을 하니 이 또한 즐거운 일이로다. 그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화내지 않으니 내가 그 군자 아니겠는가? 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린 이런 공부를 하는 거죠.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에 방해가 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내가 내 자신의 삶을 완성하고 그 완성된 삶을 통해서 내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공부가 바로 이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는 내 길을 이 변화에 맞춰서 이 패러다임을 나의 패러다임을 바꿔서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면 되는 거죠. 동의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오늘 대표님들과 했던 이야기, 네, 마지막에 토마스 에디슨이 한 이야기, 네, 토마스 에디슨이 한 이야기를 끝으로 강의를 접겠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이 한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용기를 내십시오. 나는 사업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과 좌절을 맛보았습니다. 뭔가 더 나은 방법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걸 찾으세요. 열심히 일하는 걸 대체할 수 있는 건 세상에 없습니다. 쉼 없는 노력과 지금에 만족하지 않는 태도야말로 진보의 필수 조건입니다. 뭔가를 포기했을 때가 사실은 성공의 문턱 바로 앞이었을 때가 많습니다. 실패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용감해지세요. 굳건한 신념을 가지고 전진하십시오. 토마스 에디슨.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산업혁명과 패러다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산업혁명 그 이면에 숨어 있는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해서 일본과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중국의 이야기를 묶어봤는데요. 자, 이렇게 변화와 진보 발전 속에는 뭐 희생도 따르지만 또 이런 아픈 역사도 있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패러다임에 대한 토마스 쿤이 말하는 이 패러다임, 내가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은 어느 방향으로 잘 맞춰져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그리고 아까 공단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우리가 모여서 같이 배우고 익히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즐거움을 나누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배운 것을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코 그들에게 승을 내지 않는, 화를 내지 않는 그런 멋진 신사와 숙녀가 되는 공부를 우리가 죽는 날까지 같이 하면서 멋지게 행복하게 사는 것을 희망해 봅니다. 네. 1시간 반 동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우리 대표님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즐거우셨습니까? 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도 기대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딱딱하지 너무 않았나? 좋았어요. 아니요, 저도요. 너무 재밌었어요. 네, 제대로 역사 공부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랜만에 잘 들어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이트 히스토리의 주문을 배우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한번 같이 해볼까요?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그래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행복하고 즐겁고 즐겁고 좋은 일들이 좋은 일들이 큰 사태처럼 밀려들어갈 겁니다. 사태처럼 사태처럼 밀려들어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수고만 되십시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오후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멋쟁이. 감사합니다. 태영우 대표님 멋쟁이. 감사합니다. 짱. 네, 식사 맛있게 하세요. 네, 화이팅입니다.